오늘 이 순간에도 비극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즉흥적으로 간단한 영상을 찍어서 코멘트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해안에서 5명이 탑승한 잠수함이 실종됐는데 저희가 마누얼 두문도에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태그하며 이 사건에 대해 코멘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션게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람들을 타이타닉 침몰선까지 데려가는 관광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잠수함이 타이타닉의 잔해가 있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25만 달러가 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입니다. 이 여행은 100만 헤알리 넘는 비용이 들죠.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침몰한 타이타닉을 보기 위한 여행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이런 여행과 수중 탐험에 대해 정말 많이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저 아래로 내려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찾아봤죠. 그리고 그 금액을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그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25만 달러 진짜예요? 25만 달러 진짜 맞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우연히 우리가 파라치에서 촬영하는데 여기가 잠수함을 띄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이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침몰했고 캐나다 근처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매우 춥고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잔해는 약 3,800m 깊이에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접근하기 힘들고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라 타이타닉호는 1985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실종된 그 작은 잠수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 잠수함은 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조종사 1명, 관광객 3명, 그리고 일종의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하는 타이타닉 전문가 1명이 탑니다. 그 잠수함은 무게가 10.5톤이고 길이가 6.7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픽업 트럭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그 잠수함은 4,000m까지 잠수할 수 있어 타이타닉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이건 좀 무섭기도 한데 만약 그 잠수함이 이동하다가 4,000m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선체 구조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는 4개의 전기 모터가 있어서 시속 4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이까지 내려가는 데는 얼마나 깊은지 감을 잡으시려면 2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잠수함은 일요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잠수함은 수면 위와 더 이상 교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잠수함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군요. 그 잠수함이 사람들을 태우고 난파선 구경을 나갔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영국인 억만장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주여행과 남극 방문 경험이 있으며 타이타닉 관람을 위해 100만 헤알이 넘는 비용을 들여 바닷속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파라치에서 촬영할 때는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그 회사의 CEO, 오션게이트의 CEO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백만장자들을 속였다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접 그 잠수정 안에 있었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니까요. 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타이타닉을 탐험했던 프랑스인 탐험가였는데 그는 역사상 타이타닉에 대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잠수정에 약 4일간 버틸 수 있는 공기 예비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직 사람들을 찾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잠수정이 좀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고 구조도 이상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종은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와 아주 비슷한 컨트롤러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면 해치는 닫히고 바깥쪽에서 볼트로 잠갔습니다. 즉, 잠수정이 수면 위로 올라와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고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기사에서 그 잠수함에 GPS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선 사건과 똑같다, GPS 없이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댓글을 답니다. 사실 GPS는 물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잠수함, 선박, 비행기들은 GPS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걸 관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떻게 작동하나요? 출발하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이동 경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시스템은 당신이 출발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100km를 이동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큰 잠수함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에 있을 때는 GPS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단 잠수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수함은 소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소나는 물속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GPS가 있든 없든 잠수함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수함이 길을 잃은 것은 GPS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 잠수함에 소나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수함이라 했지만 사실은 잠수정입니다. 차이점이 뭐냐고요? 잠수함은 항구에서 나가서 스스로 다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잠수함은 자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모선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잠수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수함은 지정 장소까지 배로 이동해 잠수 다시 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지원선을 사용했지만 사실 아무 문제 없이 항구에서 스스로 출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정은 배를 떠난 지 1시간 4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건 배를 떠난 지 한참 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던 통신 수단은 문자 메시지로 잠수정이 위의 배와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구조팀이 이미 출동했습니다. 그 잠수함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수색하고 있지만 전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이타닉호를 찾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타이타닉호보다 훨씬 작은 캡슐을 찾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곳은 매우 춥고 깊은 곳입니다. 게다가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바닷속에 흩어져 있고 이 잠수함은 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타이타닉호 잔해 바로 위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잠수함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찾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군사용 잠수함들은 바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잠수함의 가장 큰 이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입니다. 이렇게 작은 잠수함은 찾기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수색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잠수함이 바닷속인지 수면 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 잠수함이 수면 위에 있다면 저런 작은 잠수함이라도 무선 통신이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 걸 보면 그런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에서는 비행기로 아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보기 정말 어렵죠. 이런 종류의 선박은 수면 위에 많이 드러나 있지 않고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요. 그 배는 딱 한 부분만 조금만 위로 올라와 있어서 보기 정말 힘들어요. 아래에는 소나 장비 몇 개도 있습니다. 소나 장비는 다가오는 소리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들리려고 선체를 계속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 소나와 장비는 매우 깊은 곳의 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나는 꼭 배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나 몇 개를 수면 위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중 드론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아래는 빛이 없어서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인공 조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 조명은 멀리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캐나다 해안에서 60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별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를 상상합니다. 비행기가 그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려면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왕복 12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비행기는 더 멀리 있는 큰 공항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왕복하는 데 드는 연료만 해도 이미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가 수색을 위해 출동하는 선박들을 생각해보면 선박들은 그 장소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배들도 근처를 계속 돌며 수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설령 그 잠수함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하다 하더라도 그걸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800m는 정말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군사용 잠수함조차도 그런 깊이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브라질 최신 히아슈엘루급 잠수함도 최대 300m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세계 기록을 가진 군사용 잠수함이 내려간 최대 깊이는 러시아 잠수함으로 1027m입니다. 그 깊이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설령 그 깊이까지 내려갈 장비가 있어도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모릅니다. 뭔가를 밑에 묶어서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런 잠수함들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공기주머니를 부풀려서 케이블을 묶고 배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어쨌든 수면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저는 이 잠수함이 어떻게 구조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람들은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아서 마누알 두문드의 잠수함과 연관지어 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건 탑승하는데 100만 에어리 드는 잠수함인데도 침몰했으니 마누알 두문드의 차고에서 만든 잠수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상황은 그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우리 잠수함에 있었던 10가지 안전장치를 말씀드릴 건데
이 덕분에 우리 잠수함은 매우 안전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단지 7m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닥이 7m 깊이에 있었기 때문에 해저를 더 깊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함은 두더지처럼 땅속을 파고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 깊이는 빛이 잘 들고 모두 내려갈 수 있어 안전합니다. 코를 막고 힘주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두 번째 안전 필수 요소는 바로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에 맞춰지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즉, 잠수함이 깊이 내려갈수록 선실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선체가 엄청나게 튼튼하고 무거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압력이 같아지면 사실상 선체에 가해지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잠수함 안에서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수영장에서 했던 테스트랑 그 밖의 모든 걸 봤잖아요. 저는 잠수함에 물을 채우고 압력을 맞추고 해치를 열고 그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 작은 잠수함에서는 내부에서 해치를 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심 3,800m에 있다면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 압력에서는 누구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압력에선 소가 떠도 해치를 못 엽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하자면 3,800은 대기압의 약 380배 정도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잠수부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잠수함 옆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을 일이 없었죠. 바다는 맑았고 얕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수면 위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잠수함이 보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팽창식 부양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뒤로 풀 수 있는 가방이었고 공기를 채우면 잠수함이 떠올랐죠. 사실 이 방법이 타이타닉 근처 실종 잠수함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해치는 안팎에서 열 수 있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만약 구조가 필요하다면 잠수부도 아무 문제 없이 해치를 열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두이노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식 부력 제어 시스템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잠수함에는 전자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께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말씀드리자면 안에 제가 조작하는 작은 LED 조명이 하나 있긴 했어요. 배터리나 칩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모두 기계식이었어요. 우리가 여닫는 밸브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4분의 1 바퀴 도는 밸브가 고장난 걸 본 적 있으세요? 고장나지 않고 밸브는 잘 작동해요. 직접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거나 물에 망가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전자석 같은 걸로 전자기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테스트했을 때 그게 잠수함에서 유일하게 작동하지 않은 메커니즘이었어요. 수영장이든 바다든 잠수함 전체에서 유일하게 고장났던 게 바로 그 메커니즘이었어요. 바다에서는 아니었어요. 바다에 나갈 땐 메커니즘을 바꿔 케이블로 움직이는 기계식 장치를 넣었어요. 약간 누수는 있었지만 잘 작동했어요. 우리 납 밸러스트는 분리 가능했어요. 그래서 만약 잠수함에서 무게를 빼서 떠오르게 해야 한다면 잠수부들이 그 난막대를 빼기만 하면 잠수함이 떠올랐어요. 잠수함 안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산소 외에도 비상시에 잠수함을 버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산소 튜브도 하나 더 있었어요. 이미 10가지 안전장치를 말했지만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외부에는 쇠지렛 대 2개가 더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잠수부들이 그 쇠지렛 떡대를 사용해서 해치를 강제로 열 수 있었어요. 결국 저희 잠수함의 안전을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췄지만 이 작은 잠수함은 우리 것과 처한 상황이 아주 달라서 그런 장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 잠수함의 작동 방식이나 안전 문제,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조종 여부 등은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곧 그 잠수함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고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거나 잠수함에 대해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저희가 한 일 중 가장 멋진 경험이었습니다.